우수상, 고지은, 민들레와 소국. 신성이를 닮은 아빠는 감나무가 마을을 주홍빛으로 물들이는 청도에서 꽤나 유명인사였다. 한국의 알랭들롱이라 불렸던 고 신성일 씨의 젊은 시절은 잘생김에 반항아적 기질까지 묻어있어 묻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는데, 이런 비슷한 면면들 때문에 시골 어르신들은 우리 아빠를 보고 우기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배우 아니면 바람둥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반응하기 애매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시골 어르신들이 미리 정해놓은 대배우 아니면 바람둥이의 갈림길에서 아빠는 역시 반항아적 기질을 발휘해 이도 저도 아닌 탄광조합 소장이 됐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원래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면접 시험을 보는 날 한 번 들어간 돈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할머니 허리춤에서 상경 교통비와 면접비를 받아 그 돈으로 당구를 치다가 시험 시간을 놓치셨다고 한다. 당시 할머니가 마당을 쓸던 쌀이 빗자루를 들고 먼지가 날 만큼 흠씬 두들겨 패려고 했지만 훗날 당신 입으로 어쩌면 천만다행이라고 하셨으니 아빠가 배우가 안 된 건 운명이자 다행이었다. 탄광조합 소장이 된 아빠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소국처럼 작고 예쁜 엄마를 만나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었다. 민들레와 소국이 만나 세상에 나온 나는 3, 4년에 한 번씩 정근을 가는 아빠를 따라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나는 길을 따라다녔다. 기억에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광산업이 국가의 중요 기반 사업이었고 석탄을 나르는 운송수단이 열차보다 배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석탄 실은 배를 관리하는 아빠의 정근지는 항상 갈매기가 끼룩대고 울면 파도가 철썩 위로하는 바닷가 어촌마을이었다. 당시 서울 영희국민학교에서 강원도 묵호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친구들과의 작별이 서운해 눈물을 펑펑 쏟는 나를 아빠는 번쩍 들어 안아주셨다. 아빠만 가! 앙칼지게 가시를 세우며 말하는 작은 고슴도치에게 아빠는 가족은 헤어지는 게 아니야, 미안해 하며 등을 토닥여주셨다. 이럴 땐 가까이에서 본 신성일, 알랭들롱을 닮은 아빠의 눈이 반짝이는 윤슬처럼 예뻐 보여서 그만 토라진 말을 걷어들이곤 했다. 석탄을 실은 배를 따라 강원도 묵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군산으로, 군산에서 인천으로 다니면서 나의 초중고등학교의 입학식과 졸업식은 같은 학교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돌이켜보면 건조하기 짝이 없는 세상에서 물기가 밴 마음으로 지금껏 살 수 있었던 건 어릴 적 아로 새겨진 바다가 준 8알의 추억 덕분이리라. 아빠는 묵호에서 물설고 낯선 고장으로 가족을 데려온 것에 대한 미안함을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어 하셨다. 아빠의 미안함 덕분에 3살 터울의 오빠와 나는 유년 시절을 망아지처럼 원없이 뛰어다녔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가방을 방바닥에 패대기 치고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낚싯대와 미끼, 그리고 만선을 꿈꾸는 고깃배와 같은 부푼 마음을 안고 묵호항 근처의 방파제로 달려갔다. 당시엔 어찌된 일인지 낚싯대를 들이우기만 해도 이스라엘 향어, 숭어, 양미리 같은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는데 신이 난 망아지들을 위해 아빠는 연신 미끼를 새로 갈아 끼우느라 뾰족한 낚싯바늘에 손끝이 남아나질 못했다. 그땐 내가 낚시 신동이거나 눈먼 물고기들이 미끼를 물어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엔 숨은 배경이 있었다. 최고의 미끼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빠는 땅에서 막 잡아낸 지렁이가 힘이 좋아 잘 꿈틀거린다며
퇴근 후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쓴 채 지렁이를 잡기도 하고 고두밥에 된장을 섞어 조물조물 무치는 떡밥 장인이 되기도 하셨다고. 아빠의 이런 망아지들 기살리기 프로젝트 덕분에 바다 앞에서 의기양양해진 나는 집에 갈 즈음이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며칠 밤낮을 청새치와 씨름한 노인처럼 녹초가 돼서 풀어진 떡밥처럼 흐물거렸고, 아빠는 물고기통을 오빠 손에 쥐어주곤 바다 같은 등을 내어주셨다. 무코항에서 집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나는 아빠의 넓고 푸른 등에서 선잠에 들며 또다시 낚싯대를 크게 휜 채 청새치도 잡고 대방어, 갈치도 잡고 그러다가 고래의 등에 엎여 짙고 푸른 심해를 향해 내달리기도 했다. 행여 고래 등에서 떨어질까봐 매달린 팔에 힘을 꽉 주자 귀에 익은 따뜻하고 묵직한 고래의 음성이 들렸다. 우리 망아지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고래의 꿈을 꾸던 나는 소국과 민들레가 뿌리를 길게 내리는 동안 97학번 대학생이 되었다. 사람들은 우릴 보고 공포의 학번, IMF 학번이라 불렀다. 외환 위기로 온 나라가 휘청거렸던 때여서 대학생이 둘 있는 집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휴학을 정하거나 아니면 아들들을 군대로 후딱 보내버리던 시기였는데, 이런 미래를 알 수 없었던 나는 1996년 11월 눈이 펑펑 내리던 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다. 석탄을 실은 배를 따라 인천으로 갔을 때였고,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라는 플랜카드가 걸린 곳은 인천여자고등학교였다. 탄광조합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아빠는 그날 차로 나를 데려다 주시면서 계속 어쩔 줄 몰라 하셨다. 그도 그럴 것이 수능날 아침은 작은 일 하나에도 털끝이 곤두서기 마련인데, 나보다 더 긴장하고만 엄마가 보온병에 꿀물을 타주시곤 그만 보온병에 속마개를 하지 않는 실수를 하셨기 때문이다. 속마개를 하지 않은 보온병에선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끈적한 꿀물이 왈칵왈칵 새어나왔고, 꿀물은 필통과 오답노트를 비롯한 책가방 속을 온통 꿀물 천지로 만들어버렸다. 망했다. 머릿속에 세 글자가 선명히 떠오르는 순간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복받쳐 오르기 시작했다. 차라리 평범한 보리차였더라면 이란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느라 아빠의 표정을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운전석에 앉은 아빠의 목젖이 마른 침을 삼키느라 쉴 새 없이 오르내리는 것만 같았다. 화낼 대상이 필요했던 나는 교문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시험장을 향했고, 새벽부터 내리던 눈은 대신 울어주기라도 하듯 멈추지 않고 펑펑 내렸다. 간신히 흐트러진 정신을 모아 1교시 언어 영역 시험이 끝났을 때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던 친구가 화장실을 다녀오며 이상한 말을 했다. 지은아, 너네 아버지 아니야? 어디? 저기 창밖에. 그럴 리가. 친구가 가리킨 곳은 학교 밖 풍경이 보이는 복도 쪽 창문이었다. 창밖에는 이미 눈사람이 된 아빠가 손을 비비고 서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눈을 막고 계셨던지 머리 위엔 장독대에 눈이 덮인 것처럼 소복이 쌓여 있었고, 나와 눈이 마주친 아빠는 반가움에 두 팔을 휘저으며 꽁꽁 얼어붙은 입을 열어 첫마디를 내뱉으셨다. 우리 딸 1교시 시험 잘 봤어? 실수 안 했지? 끈적끈적한 꿀물이 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처럼 뜨끈한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빠, 거기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괜찮아. 어서 들어가서 2교시 준비해. 우리 딸 잘하고 있다. 아빠, 거기 그러고 있음 내가 신경 쓰여서 어떻게 시험을 봐.
얼른 집에 가세요. 내가 아빠 때문에 못 살아. 이번에도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내뱉은 고슴도치는 팽안히 돌아섰다. 2교시 수리 영역을 푸는 내내 점점 눈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아빠 생각에 집중을 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라도 시험을 더 잘 봐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2교시 시험을 종료하는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다시 복도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구경난 친구들과 함께. 역시나 아빠는 훨씬 더 많은 눈을 머리와 어깨에 인 채 같은 자리에서 이번엔 어디서 구하셨는지 등받이가 없는 간이 의자까지 놓고 앉아 계셨다. 아빠, 의자는 어디서 난 거야? 요 앞 문구점 사장님이 빌려주셨어. 2교시 시험은 잘 봤지? 우리 딸 최고다. 내가 아빠 때문에 못 살아. 그렇게 그날 아침 해가 저녁 노을을 데려올 즈음까지 나는 아빠 때문에 못 살아를 두어 번 더 말하고서야 그날 하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아빠 덕분에 살았던 하루였다. 낭만적인 캠퍼스를 꿈꾸었던 97학번들은 하지만 IMF 외환 위기의 칼바람 속에서 곧바로 취업 준비를 하며 중무장을 해야 했다. TV에서는 연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같은 우리나라 4대 제조업 분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내보냈고 이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사양길로 들어선 광산업은 대한민국에서 자취를 감출 채비를 하고 있었다. 구조조정, 명예퇴직과 같은 날카로운 단어들이 등장하기도 전에 아빠는 평생 입으셨던 탄광조합 글자가 박힌 점퍼를 벗고 사업에 뛰어드셨는데 기다렸다는 듯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그대로 우리 집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다. 퇴직을 하며 목돈을 손에 쥔 아빠에게 돕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베트남에 호텔을 짓자는 사람부터 건축 자재상을 함께 차리자는 사람, 중국 조개를 수입해 팔자는 사람까지. 하지만 아빠의 목돈이 줄어들수록 돕는 손길들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한없이 넓기만 했던 아빠의 등이 점점 작아지고 알랭들롱처럼 반짝이던 눈빛이 흐릿해진 것이.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집은 서울의 한 작은 골목에서 테이블 몇 개를 놓은 채 식당을 운영하게 됐고 등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아빠는 두 팔을 걷어붙인 엄마의 뒤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뒷방 늙은이가 되었다. 한때는 윤슬처럼 반짝거린다 생각했던 아빠의 눈이 초점을 잃자 나는 의도적으로 아빠의 눈을 쳐다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내 눈동자가 아빠의 눈을 향해 실패한 사람의 눈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행여 이런 생각을 아빠에게 들킬까봐 얼른 고개를 돌려야만 했다.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그와 시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면 눈을 마주치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눈물겹게 소중한 줄 안다면 다른 눈으로 그를 바라봤을 텐데. 그가 떠난 후 나는 버스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목덜미를 때론 정신없이, 때론 물끄러미 보곤 한다. 모자 밖으로 삐져나온 희끗한 머리카락,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어 보이는 거뭇거뭇한 살결, 구부정한 어깨까지 어림짐작 70대쯤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앉으면 아빠라는 말이 가슴에 맴돌며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굽은 어깨에 손을 얹고 싶어진다. 이제야 목 놓아 부르게 되는 아빠라는 말을 왜 진작하지 못했을까? 아빠를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는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겨울나무들처럼 검은 눈물을 삼켰을 것이다.
아빠라는 두 글자에는 전학 가는 날 울다 지친 고슴도치를 품에 안고 바다 낚시 후 녹초가 된 망아지를 등에 업으며 비 오는 날 당신의 한쪽 어깨가 젖는 대신 우산을 들여준, 그리고 독립하겠다던 딸의 짐을 묵묵히 들어주던 바보 같은 사랑이 스며 있다. 어느 날인가 포드득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쫓아갔다. 꽃이 진 자리에 둥지를 튼 새는 포란을 하고 있었다. 미동도 없이 알을 품고 있는 작은 새. 간혹 어떤 새는 알을 더 따뜻하게 품기 위해 제 배의 깃털을 뽑아내기도 한다던데, 뽑아낸 깃털로 둥지의 빈틈을 메우고 깃털이 없는 부분으로 체온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 품의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워 한달음에 달려가 안기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민들레 홀씨처럼 떠나간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 옆에 남아있는 주름지고 등 굽은 작은 소국을 말없이 안아들인다.